30억이면 거의 공짜야. 돈 많이 벌었다면서 역시 나밖에 없지? 트럼프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한국 첨단 공급망까지 뒤흔들며 끝까지 한국 때리는 트럼프. 그런데 대한민국 하이패스 무정차 통과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젠 한국을 신처럼 우러러보는 국제사회 충격 반응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하네스 아넬이라고 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부를 둔 국제해운기구 비상대응본부에서 일하고 있죠.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사고를 중재하고 대응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인도양을 휘젓던 시절에도 수에즈 운하가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에 막혀버렸을 때도 저는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18년을 이 일만 해왔으니 웬만한 해상 위기에는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아니, 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국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사건은 지금 생각해도 충격입니다. 본부장님, 이란 혁명수비대 쾌속정 12척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한국이 걸렸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좁디 좁은 해협 위로 이란 군함들이 부채꼴 대형으로 펼쳐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한국 국적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꼼짝 못하고 떠 있었습니다. 30만 톤급 원유를 가득 실은 채로요. 거대한 고래가 작살에 찔린 듯 바다 한복판에 멈춰 선 모습이 화면 너머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란 측의 공식 요구 사항이었죠. 읽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3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원이었습니다. 명분은 두 가지였죠. 과거 한국이 동결했던 이란 자금에 대한 보상이 하나, 호르무즈 해협 환경 보호를 위한 특별 통행료가 또 하나.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30억 달러를 즉시 지불하라는 겁니다. 불응할 경우 유조선을 납포하겠다고요. 18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국가 단위로 이렇게 노골적인 해상 갈취를 벌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통행료라는 이름을 붙여놨지만 본질은 인질극이었죠. 이란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부자 나라에다가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을 적극 이용한 거죠. 자국 안보가 총각이니 압박하면 돈을 내놓을 거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란만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 쪽 소식이 들어온 건 그로부터 2시간 뒤였습니다. 저는 미 국무부의 오래된 외교 채널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연락이 빗발쳤거든요. 백악관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있던 인물이 제가 학회에서 몇 차례 만난 적 있는 마이클 하트먼 교수였습니다. 마이클 교수. 하버드 경제학과 석좌 교수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고문이죠. 무역전쟁의 설계자라는 별명이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가 전해준 백악관 내부 상황은 이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동맹의 보호비는 공짜가 아니야. 한국이 도움을 원하면 내게 와서 부탁을 해. 90분이다. 90분 안에 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미 FTA 파기급 제재를 걸겠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그림인지 보이시나요? 한쪽에서는 이란이 30억 달러를 내놓으라며 유조선의 목줄을 쥐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세계 최강국이자 가장 가까운 동맹이어야 할 미국이 오히려 한국의 등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이 위기를 지렛대 삼아 자기 몫을 뜯어내겠다는 거죠. 축구로 치면 상대팀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한 순간 우리 편 골키퍼가 장갑을 벗고 관중석으로 올라가 버린 격이었습니다. 사면초가. 저는 이 동양의 고사성어를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전화 너머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요하네스, 냉정하게 보자고. 한국은 자원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나라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주제에 세계 5번째 에너지 소비국이라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 전체 에너지 수입의 거의 절반이 증발하는 거야. 이건 체스가 아니라 산수 문제지. 답이 정해져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도, 걱정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온 환자의 엑스레이를 보면서 고개를 젓는 외과 의사 같았죠. 이미 결론이 난 진단서를 읽어주는 것처럼 한국의 항복은 시간 문제라는 투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모니터에는 세계 주요 언론의 속보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논조는 놀라울 정도로 한 방향이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 체계는 냉전 시대에나 통하던 구시대적 유물이라는 것.
해상 수송로 하나에 국가 경제 전체를 걸어놓은 허약한 구조라는 것. 한국은 곧 에너지 대란으로 산업이 멈추고 최악의 경우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들이었죠. 영국의 한 경제지는 한국의 에너지 체계는 모래 위에 세운 성이라는 제목을 뽑았고, 일본 방송은 특집을 편성해서 한국 경제 붕괴 시나리오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대체 공급선까지 짚어가며 마치 이미 끝난 나라의 부검을 하는 것 같더군요. 저도 모니터 앞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교수 말이 맞다고, 이건 결국 한국이 30억 달러를 내거나 미국 앞에 무릎을 꿇거나 둘 중 하나라고요. 자원도 없고 동맹의 우산도 거치고 주어진 시간은 고작 90분. 누가 봐도 체크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한국 유조선 나포시 국제해운기구 대응 절차. 한국이 굴복한 뒤에 벌어질 후속 상황을 정리하는 문서였습니다. 한국의 패배는 기정사실이었으니까 그 다음 수습을 준비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 보고서를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다는 걸 여러분은 아마 짐작하셨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18년간 쌓아온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 데 하루가 걸리지 않았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0억 달러짜리 청구서를 들이밀었던 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그 종이를 찢어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계가 조롱했던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판 전체를 뒤엎어버렸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 요하네스 아넬이 두 눈으로 직접 지켜본 일입니다. 마이클 교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불과 4시간 뒤였습니다. 요하네스, 나 서울로 간다. 대통령 친서를 들고.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학자의 분석적인 어조가 사라지고 집행관의 차가운 단호함이 깔려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클을 한국에 보내기로 한 겁니다. 최후 통첩을 전달할 사절로요. 90분이라는 시한은 마이클이 서울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다시 기산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항복 문서에 직접 도장을 받아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국제해운기구 본부도 저를 서울로 급파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국제해상교통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으니까요. 현장 중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코펜하겐에서 곧바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고 마이클보다 약 2시간 늦게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마이클이 공항 의전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보낸 의전 차량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마이클이 저를 보더니 손짓을 했죠. 같이 타. 가는 길에 브리핑 해줄 게 있어. 검은색 대형 세단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인천에서 서울 용산까지 고속도로를 타면 1시간 남짓이라고 운전기사가 말했죠. 마이클은 뒷좌석에서 태블릿을 꺼내 한국 에너지 수입 구조 데이터를 훑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승산이 확실한 포커판에 앉은 도박사의 표정이었죠. 요하네스, 한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얼마인지 알아? 거의 전량 수입이죠. 그래. 그중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는 물량이 70%에 달해. 이 해협 하나가 막히면 한국은 3주 안에 산업 전체가 멈춰. 자동차 공장, 정유시설, 화학플랜트, 전부. 그런 나라가 30억 달러를 거부할 수 있겠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코펜하겐에서 올 때 비행기 안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거든요. 한국은 결국 돈을 낼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깎느냐일 뿐이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차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 출장이 잦은 편이라 각 나라의 톨게이트를 잘 압니다. 프랑스에서는 차를 세우고 카드를 긁고 이탈리아에서는 동전을 넣고 차단봉이 올라가길 기다리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고 확인하고 통과하고. 세계 어디서나 톨게이트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시속 100km 가까이로 달리던 차가 그대로, 정말 그대로 톨게이트를 관통해버렸습니다. 차단봉도 없었고 정차도 없었고 그 어떤 물리적 방해물도 없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작은 단말기가 한 번 깜빡였을 뿐, 그게 전부였죠.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을 발을 찾고 있었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본능이 몸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마이클도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통과한 거야?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우리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네. 하이패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차량이 이걸 쓰거든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6개 차선 전부가 하이패스 전용이었고 양쪽으로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물 흐르듯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대도요. 마치 톨게이트라는 장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차량의 강물이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여러분은 이걸 그냥 편리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8년간 바다 위의 관문과 검문을 다뤄온 제 눈에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톨게이트죠. 좁은 통로를 장악하고 멈추게 하고 통행료를 뜯는 구조. 이란이 하려는 것도 결국 그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수십 년간 중동에서 해온 것도 본질은 같죠. 멈추게 해서 통제한다. 이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 흐르게 하는 것, 관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문의 의미 자체를 소멸시켜버리는 것. 마이클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중얼거렸죠. 미친 짓이야. 관문에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통제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은 하이패스를 보고도 그 의미를 읽지 못한 겁니다. 그에게 세상은 여전히 세우고 검문하고 허가하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크게 잘못 읽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한 정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은 넓었지만 장식은 최소한이었죠. 긴 테이블 하나, 양쪽에 의자 6개, 벽에는 한반도 지도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이클은 이 소박한 공간을 둘러보며 미세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회의실의 호두나무 벽과 무거운 커튼에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한국 측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국가에너지안보 비상대응본부장 강민호.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사내였습니다. 눈이 인상적이었어요. 웃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웃고 있지 않은 깊은 물처럼 고요한 눈이었죠.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전 인사 따위는 건너뛰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강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은 중재할 의향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마이클은 서류 봉투에서 트럼프의 친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란 측의 30억 달러 청구서 사본을 나란히 놓았죠. 2장의 종이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소리가 회의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이란의 요구를 수용하시든 미국의 보호 아래로 들어오시든 어느 쪽이든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쪽 선택지만 줄어드니까요. 강민호 본부장은 2장의 종이를 한 장씩 들어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씹어 읽는 것처럼 느릿느릿,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마이클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자신감이 아니라 초조함이었습니다. 강민호 본부장이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마이클을 똑바로 바라봤죠. 하트먼 교수님, 오시는 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셨을 텐데요. 마이클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 톨게이트에서 차가 멈추던가요? 아니요. 그건 저희는 멈추는 법을 잊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호 본부장이 2장의 종이를 가지런히 모아 마이클 쪽으로 도로 밀어냈습니다. 30억 달러짜리 청구서와 미국 대통령의 친서가 부드럽게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마이클의 손 앞에 도착했죠. 이란의 청구서도 미국의 제안도 감사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멈춰서 통행료를 내는 시스템에서 이미 졸업한 나라입니다. 교수님, 멈추지 않는 차에는 요금을 청구할 수 없거든요. 마이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인지 당혹인지 판단이 되지 않았어요. 자원도 없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의 최후 통첩을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유로 거절해버린 겁니다. 제가 18년간 국제분쟁을 중재하면서 이런 광경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운전기사의 씩 웃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보여준 그 자연스러운 미소. 그는 특별한 걸 보여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멈추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강민호 본부장도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30억 달러를 거절하면서도 긴장이라곤 한 톨도 없는 그 고요한 확신. 이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 마이클은 밀려온 종이를 멀뚱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재계산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아직 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지를요.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한국이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를요. 강민호 본부장이 30억 달러를 거절한 그 다음 날 세계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봉쇄한 겁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기뢰 부설함 3척이 해협 중앙수로에 기뢰를 투하했고 쾌속정 20여 척이 양쪽 수로 입구를 틀어막았죠. 인공위성 사진으로 본 그 광경은 마치 좁은 병목의 주둥이를 코르크 마개로 틀어막은 것 같았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그 병목을요. 유가가 미쳤습니다. 봉쇄 소식이 전해진 지 2시간 만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했고 4시간 뒤에는 170달러를 찍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죠. 런던, 프랑크푸르트, 도쿄, 전 세계 주요 증시가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하루라는 말이 시시각각 속보로 올라왔어요. 저는 서울 시내 호텔에 임시 지휘소를 차리고 코펜하겐 본부와 실시간으로 교신하고 있었습니다. 안데르센 부본부장이 화상통화 너머로 소리를 질렀죠. 본부장님, 지중해 전역의 유조선들이 회항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사 3곳이 자국 선단 전량 철수를 선언했고 노르웨이 최대 해운사도 아라비아해 진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르는 선박 추적 데이터를 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던 수백 척의 점들이 일제히 방향을 틀고 있었어요. 마치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었다가 반사적으로 움츠러드는 것처럼 세계의 해운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이클이 알려줬습니다. 그는 강민호 본부장에게 거절당한 뒤에도 서울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워싱턴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매일 저와 호텔 로비에서 만나 상황을 교환했죠. 제호 함대가 5만 만에 집결 중이야. 항공모함 2척, 이지스 구축함 6척, 핵잠수함은 수량 미공개. 하지만 마이클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기뢰야. 문제는 기뢰라고. 이란이 깔아놓은 기뢰밭을 뚫으려면 소해 작전이 필요한데 최소 2~3주가 걸려. 그 사이에 기뢰 한 발이라도 항모 근처에서 터지면 이건 전면전이 되는 거야. 대통령이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다고 했어. 세계 최강의 군사력. 항공모함 전단. 핵잠수함. 그 모든 것이 해협바닥에 깔린 기뢰 몇백 발 앞에서 발이 묶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수천억 달러짜리 최첨단 함대가 냉전시대의 원시적인 무기한테 멈춰 선 거예요. 멈춘다. 또 멈추는 겁니다. 이 세계의 강자들은 전부 무언가 앞에서 멈춰 서는 것밖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나와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좀 걸으면서 머리를 식히고 싶었거든요. 호르무즈 봉쇄 이틀째, 유가 폭등, 글로벌 물류 마비. 유럽에서는 이미 주유소에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었고, 도쿄에서는 정유사 주가가 반토막 나면서 긴급 정부 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도 아수라장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재기가 벌어지고 주유소마다 차량이 줄을 서고 시민들의 얼굴에 공포가 서려 있을 거라고요. 거리에 나서자마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 번 더 둘러보고 다시 갸웃했죠. 강남 한복판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카페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안쪽을 보니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테이블에서는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이어폰을 꽂고 코드를 짜고 있었죠. 편의점에서는 학생들이 삼각김밥을 사들고 웃으며 나왔고 거리의 치킨 가게에서는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사재기는 없었습니다. 공포도 없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아니,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서울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도 호텔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더군요. 마이클, 지금 거리에 있어? 응. 명동 쪽인데. 혹시 시민들 표정이 어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이 헛웃음을 터뜨렸죠. 이 사람들 겁이 없는 거야. 뭔가를 아는 거야. 나 지금 길거리 포장마차 앞을 지나왔는데 아저씨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축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 축구 이야기를. 육아가 배럴당 170달러를 찍었는데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이클 하트먼. 하버드에서 20년간 국제경제를 가르치고 세계 각국의 위기 상황을 분석해온 사람이 서울의 밤거리에서 길을 잃은 겁니다. 데이터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 앞에서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코펜하겐 본부의 해상교통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실시간 선박 위치를 확인하려던 거였죠. 전 세계 선박들이 해협에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아라비아해 전체가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전쟁 직전의 무인지대처럼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협에서 약 200캐리 떨어진 오만만 남쪽 해역에 선박 군집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선박이 도망친 바다 위에 15척 남짓의 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죠. 저는 선박 식별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전부 한국 국적선이었습니다. 유조선,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비함 2척이 호위하고 있었고 이 함대는 도망치지도 전진하지도 않은 채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바다 한복판에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박들 사이에서 정체불명의 암호화 통신이 지속적으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코펜하겐 본부의 통신 분석팀이 해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군사용도 아니고 국제표준 해상통신 프로토콜도 아닌 완전히 독자적인 체계로 암호화된 신호였습니다. 안데르센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선박들이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파악이 되나? 아니요. 통신 내용 해독 불가입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15척의 배치 간격이 정확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편차가 거의 0에 가까워요. 사람이 수동으로 조종해서 나올 수 있는 정밀도가 아닙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텅 빈 바다 위에 점 15개가 미동도 없이 일렬로 박혀 있었어요. 도망친 것도 아니고 봉쇄에 돌입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 무언가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소리 지르며 달려오는 적이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적입니다. 왜 서 있는지 모르니까요. 뭘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일본 선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유럽 해운사들은 보험사에 매달려 울었고 미국 함대는 기뢰밭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한국만 조용했습니다.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서울거리의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청년들처럼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기울이던 아저씨들처럼 호르무즈 앞바다의 한국 선단도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의 청년도 바다 위의 선단도 어제 회의실에서 30억 달러를 밀어낸 강민호 본부장도 전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자들의 고요. 저는 그제야 등줄기가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모한 배짱으로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리를 스쳤거든요. 이 나라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요. 강민호 본부장에게서 연락이 온 건 봉쇄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요하네스 본부장님, 하트먼 교수님과 함께 울산에 좀 다녀오시겠습니까? 울산. 한국 남동쪽에 있는 산업도시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왜 이 위기 상황에 거길 가야 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마이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저에게 투덜거렸거든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시간에 공장 견학을 시켜준다고. 이건 모욕이야. 하지만 우리 둘 다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워싱턴에서는 추가 지시가 없었고 코펜하겐 본부에서도 현장 정보를 더 수집하라는 지시였으니까요. 서울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죠. 이 좁은 나라에서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라니. 또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 나라는.
울산에 도착하자 강민호 본부장의 수행원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창밖으로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죠. 도시의 건물들이 사라지고 거대한 파이프라인과 은빛 저장 탱크들이 지평선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올라가고 탱크와 탱크 사이를 연결하는 배관이 마치 도시의 혈관처럼 사방으로 뻗어 있었죠. 울산 석유화학단지.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 및 석유화학 복합시설이라고 수행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중동의 정유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타누라, 아랍에미리트의 루아이스. 그것들도 거대했죠. 하지만 울산은 달랐습니다. 중동의 시설들이 원유를 뽑아서 실어보내는 단순한 파이프라인이었다면 울산은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원유가 들어가면 전혀 다른 물질이 되어 나오는 거대한 변환 장치였죠. 강민호 본부장이 단지 중앙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흰 가운 대신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회의실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자기 안방에 온 사람의 편안함이랄까요? 교수님, 혹시 연금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마이클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납을 금으로 바꾼다는 중세의 헛소리 말입니까? 네. 유럽에서는 실패했죠. 하지만 저희는 성공했습니다. 강민호 본부장이 관제센터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울산 단지의 공정 흐름도가 떠올랐죠. 왼쪽 끝에 원유, 그러니까 땅에서 퍼올린 검고 끈적한 액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것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항공기 동체에 쓰이는 탄소섬유 원료, 반도체 세정에 들어가는 초고순도 용제,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의 핵심 소재, 수술실에서 쓰이는 의료용 고분자, 방탄복의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심해 유전 시추에 쓰이는 내압 특수 배관제. 여러분, 이란의 원유는 그냥 태우면 에너지가 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그 원유를 가져다가 세상에 없던 물질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검은 진흙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사. 그게 이 나라의 정체였던 겁니다. 강민호 본부장이 화면 앞에서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란이 자랑하는 게 뭔지 아시죠? 원유 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 대단하죠? 그런데 이란이 자국 원유로 반도체 세정용 초고순도 이소프로필알코올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마이클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분리막 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바이오 의약품 포장에 쓰이는 의료용 특수 필름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침묵이 이어졌죠. 못합니다. 세계에서 이걸 이 순도, 이 규모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거든요. 강민호 본부장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붉은 선들이 울산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래픽이었죠. 미국 동부의 자동차 공장으로, 독일의 제약사로, 일본의 전자부품 업체로, 대만의 반도체 팹으로. 울산에서 만들어진 소재들이 전 세계 첨단 산업의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막으면 이란의 원유는 항구에서 썩습니다. 팔 곳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 저희가 공장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강민호 본부장이 마이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전기차 공장이 멈춥니다. 배터리 분리막이 없으니까요. 대만의 반도체 팹이 멈춥니다. 세정 용제가 없으니까요. 독일의 바이엘 제약 공장이 멈춥니다. 의약품 원료가 없으니까요. 전 세계 첨단 산업이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란의 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의 정제 기술이 없어서요. 저는 그 순간 의자에서 일어설 뻔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죠. 그래서 세상은 이 나라를 에너지 빈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이클도 그랬고 세계 언론도 그랬고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 에너지의 부가가치 창출자였습니다. 원유라는 원시적 자원을 대체 불가능한 첨단 소재로 변환하는 유일무이한 변환기. 석유가 없기에 오히려 석유를 다루는 기술에 미친 듯이 집착해온 겁니다. 자원이 없다는 약점이 이 나라를 세계 산업 공급망의 심장부로 만든 거예요. 역설이었죠. 완벽한 역설. 마이클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버드 경제학과 석좌 교수의 체면 같은 건 이미 사라져 있었죠. 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해협을 막아서 손해를 보는 건 이란 자신이죠. 원유를 캐놓고도 팔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미국도요. 미국 산업에 한국산 소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교수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마이클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가 만지작거리던 태블릿 화면에 미국 산업부의 공급망 의존도 보고서가 떠 있었는데 그걸 슬그머니 뒤집어 엎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그 보고서에 한국산 소재 의존도가 적혀 있었겠죠. 본인이 가져온 칼이 본인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강민호 본부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었어요. 관제센터의 기계 소음 사이로 간신히 들릴 정도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죠. 교수님, 30억 달러짜리 통행료를 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통행료를 받아야 할 쪽입니다. 이 울산 단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누가 누구의 해협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돌아오는 KTX 안에서 마이클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에 울산 단지의 은빛 파이프라인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 하나의 문장을 계속 되뇌고 있었죠. 이 나라는 석유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석유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다. 코펜하겐의 제 서랍 속에는 아직도 미완성인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유조선 나포시 국제해운기구 대응 절차. 그 보고서를 완성할 일은 영영 없을 거라는 확신이 울산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울산에서 돌아온 다음 날 워싱턴에서 마이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요청한 거였죠. 저는 옆방에 있었는데 벽이 얇아서 마이클 쪽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마이클 목소리는 거의 안 들렸고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오는 트럼프의 고함만 들렸다는 게 정확하겠네요. 통화가 끝나고 마이클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얼굴이 누런빛이었어요. 밤을 새운 사람의 피로가 아니라 뭔가를 삼키고 있는 사람의 긴장이 얼굴에 번져 있었죠. 뭐래? 한국 선박 보호를 공식 거부한다고 했어. 미 해군은 한국 국적선을 호위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걸 내일 공개 성명으로 발표한대.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맹국의 선박이 위협받고 있는데 보호를 거부한다.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이건 외교적 협박이 아니라 사실상의 동맹 파기 선언이었습니다. 압박 카드겠지? 당연하지. 한국이 무릎을 꿇게 만들려는 거야. 미군의 우산이 걷히면 한국은 이란 앞에 알몸으로 서는 거니까. 근데 요하네스. 마이클이 침대 끝에 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이제 모르겠어. 울산을 보고 나서부터 계산이 안 맞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태어난 건지. 강민호 본부장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3시간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이 아니었습니다. 거제도로 오십시오. 두 분 다요. 거제도. 한국 남쪽 끝에 있는 섬이죠. 그곳에 뭐가 있는지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조선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조선소를 왜 지금 보여주려는 건지 의도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를 잘 만든다는 걸 자랑하려는 걸까? 이 상황에서 헬기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거제까지 약 1시간. 창밖으로 한반도의 남쪽 해안선이 펼쳐졌고 크고 작은 섬들 사이로 푸른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호르무즈에서 세계가 불타고 있다는 사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요. 거제도 조선소에 내리자 강민호 본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군복 차림의 인물이 한 명 서 있었어요. 해군 소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는데 강민호 본부장이 소개했습니다. 해군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 박정수 소장입니다. 박정수 소장.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군인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돌처럼 단단했어요. 인사는 짧았고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할 일이 명확한 사람 특유의 간결함이었죠. 우리는 조선소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반 관람구역이 아니었어요. 보안 검색을 2차례 통과하고 지하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공기에서 바닷물 냄새가 진해졌죠. 지하 도크였습니다.
일반 조선소와 완전히 분리된 해수면 아래에 건설된 비밀 건조 시설이었어요. 도크의 조명이 켜지는 순간 마이클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검은색이었습니다. 길이가 15m 정도 되는 유선형의 물체. 잠수함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고 어뢰라고 하기엔 너무 컸습니다. 표면에 이음새가 없었어요. 마치 하나의 금속 덩어리를 통째로 깎아낸 것처럼 매끄러웠죠. 조종석도 없었습니다. 창문도 해치도 인간이 탑승할 수 있는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박정수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율주행 무인 잠수정 해룡입니다. 세계 최초의 완전 자율 기동형 수중 무인 전투 체계죠. 여러분, 저는 해상 안전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각국 해군의 장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미국의 무인 수중 드론 오르카, 중국의 수중 글라이더 전부 들어봤죠. 하지만 그것들은 정찰용이거나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것은 달랐습니다. 실전 배치된 완전 자율 전투 시스템이었거든요. 박정수 소장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해룡의 실전 기동 영상이었죠. 수심 300m에서 기뢰를 탐지하고 자체 판단으로 접근 경로를 계산하고 정밀 절단 장치로 기뢰 계류선을 끊어내는 과정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한 기의 해룡이 1시간에 기뢰 12발을 무력화했더군요. 사람이 하면 사흘 걸릴 작업이었습니다. 현재 실전 배치된 해룡이 몇 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정수 소장이 저를 보며 짧게 대답했죠. 240기. 마이클이 나지막하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240기. 미 해군의 소해 작전에 2~3주가 걸린다던 기뢰바틀, 이 무인 잠수정 240기가 투입되면 이틀이면 깨끗이 소탕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 본부장의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도크 옆에 지휘 통제실로 안내했거든요. 대형 스크린 3면이 벽을 메우고 있었고 화면마다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K해양위성 네트워크입니다. 강민호 본부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적어도 군집 위성 36기로 구성된 독자 해양 감시 체계죠. 미국의 GPS나 군사 위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주파수도 다르고 암호화 체계도 독자 개발입니다. 화면에 호르무즈 해협이 떠올랐습니다. 이란 해안선을 따라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죠. 미사일 기지, 레이더 시설, 쾌속정 거점. 전부 좌표가 소수점 6자리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한 미사일 기지 좌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측 미사일의 발사 준비 상태, 연료 주입 여부, 발사대 각도까지 파악하고 있죠. 마이클이 화면에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걸 이란 측에 통보한 겁니까? 네. 어젯밤에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에게 직통 채널로 좌표 목록을 전송했습니다. 저희가 당신들의 모든 기지를 보고 있다고. 발사 버튼에 손을 올리는 순간 저희가 먼저 알게 될 거라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 소음만 낮게 울리고 있었죠. 이란 측 반응은?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호 본부장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답했어요. 아직 공식 답변은 없습니다. 하지만 봉쇄선언 이후 처음으로 쾌속정 4척이 초계 진영에서 이탈해 항구로 복귀했습니다. 그때 박정수 소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트먼 교수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수중 지형도가 떠올랐고 그 위에 삼각형 아이콘 수십 개가 깜빡이고 있었죠. 미 제호함대가 오만만에 도착하기 2주 전부터 해룡 40기가 이미 호르무즈 해협 수중에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란이 기뢰를 깔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해저 지형을 스캔했고 기뢰 부설 좌표를 사전에 특정한 겁니다. 이란이 기뢰를 깐 건 이란의 판단이었지만 기뢰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건 저희뿐이죠. 마이클의 무릎이 꺾이는 게 보였습니다. 의자를 잡고 간신히 버텼죠. 미 항공모함 전단이 기뢰밭 앞에서 발이 묶여 있을 때, 세계 언론이 교착 상태를 보도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해협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뢰의 위치를 알고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고 240기의 무인 잠수정을 실전 대기시킨 채로요. 세상이 한국의 무력함을 조롱하는 동안 이 나라는 바다 밑에서 체스판 전체를 읽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선박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 협박이 왜 먹히지 않았는지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보호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요. 저는 거제도 지하 도크에 서서 물속에 잠겨있는 검은 해룡의 매끈한 표면을 바라봤습니다. 소리도 없고 빛도 없고 사람도 타지 않는 이 기계가 바다 밑 300m 어둠 속을 헤엄치며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하트먼, 하버드 경제학 석좌 교수, 트럼프의 핵심 경제 고문. 그가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제5함대, 항공모함 2척, 이지스 구축함 6척, 핵잠수함 다수. 세계 최강의 해군력이 2주 동안 해협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끝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거제도에서 서울로 돌아온 날 밤 마이클이 호텔 로비바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마이클이 아니었어요. 양복 상의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쳐놓고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하버드 석좌 교수, 백악관 경제고문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그냥 지쳐버린 중년 남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옆자리에 앉자 그가 태블릿을 밀어왔어요. 화면에는 그가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 초안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죠. 대한민국 산업구조 긴급 분석 보고서 수직 계열화 국가 시스템의 위협평가. 저는 그 제목을 2번 읽었습니다. 위협평가. 마이클은 한국을 더 이상 구제 대상이나 압박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협으로 분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읽어봐. 마이클이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죠. 보고서의 첫 단락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다. 이 나라는 하나의 거대한 기업형 시스템이다. 그 아래로 마이클이 서울과 울산과 거제를 돌며 확인한 데이터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반도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60% 이상. 조선. 세계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량 1위.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70%. 철강. 세계 최고 품질의 자동차용 강판과 조선용 후판 생산국. 정유 및 석유화학.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정유 단지 보유. IT. 세계 최고 수준의 오지 통신망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 방위산업. 자율주행 무인 잠수정. 독자 위성 네트워크. 차세대 전투체계. 마이클이 빈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하네스, 이 목록을 보고 뭐가 떠올라?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구조 아닌가? 그렇지. 그런데 이건 기업이 아니야. 나라야. 국가 하나가 통째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거라고. 마이클이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원을 그렸습니다. 철강이 있으니까 배를 만들어. 배를 만드니까 원유를 실어와. 원유를 실어오니까 정제를 해. 정제를 하니까 화학 소재를 만들어. 화학 소재가 있으니까 반도체 공정에 넣어. 반도체가 나오니까 IT 시스템을 굴려. IT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무인 잠수정을 만들어. 무인 잠수정이 있으니까 바닷길을 지켜. 바닷길을 지키니까 다시 원유를 실어오고. 이 톱니바퀴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 저는 그제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이클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산업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산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기계를 구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한 톱니를 빼면 기계 전체가 멈추는 그런 구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계에 물려있는 게 한국만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이 또 한 번 뒤집어졌거든요. 코펜하겐 본부 안데르센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본부장님, 중동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외교부에 공식 항의서를 발송한 겁니다. 이란의 우방이라 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가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를 즉각 해제하라. 그 뒤를 이어서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까지 연쇄적으로 같은 요구를 해왔죠. 이란의 이웃나라들이 이란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이클도 이 소식을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왜 한국 편을 들어? 같은 산유국끼리 한통속 아닌가? 강민호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교수님, 두바이 시내를 돌아다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 번 가봤죠. 그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교통 관제 시스템, 스마트 신호 체계, 도시 통합 관제 플랫폼.
전부 한국 기업이 시공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호 본부장이 데이터를 하나씩 읊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 루사일 스마트시티. 도시 전체의 에너지 관리, 상수도, 교통, 보안 시스템을 한국 기업이 통합 설계했다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움 프로젝트. 초대형 미래 도시의 건설과 IT 인프라 핵심 구간에 한국 기술진이 투입되어 있다고요.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한국이 설계하고 건설한 원자력 발전소 4기가 아랍에미리트 전력의 4분의 1을 공급하고 있다고요. 교수님,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국 기술자들이 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클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바이 지하철이 멈춥니다. 루사일 시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다운됩니다. 바라카 원전의 전기 유지 보수가 중단되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죠. 네온 프로젝트 공정이 중단되면 사우디 왕세자의 핵심 사업이 좌초됩니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한국을 막겠다고 해협을 봉쇄한 이란의 이웃 나라들이 오히려 이란에게 봉쇄를 풀라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자기네 나라가 멈추니까요. 그날 오후 코펜하겐 본부에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었죠. 한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인력이 우리 국가 인프라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은 한국뿐 아니라 이 지역 모든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인력이 우리 국가 인프라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전부였어요. 마이클이 보고서에 빨간 밑줄을 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총을 한 발도 안 쐈는데 적국의 이웃이 적국을 조이고 있어. 이건 전쟁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야. 시스템이야.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의 진단이 정확했거든요. 한국은 이란을 직접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협박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톱니바퀴가 빠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전 세계 시스템이 알아서 한국 편에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인천공항의 하이패스가 떠올랐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 흐르게 하는 것.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이 고속도로 위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고속도로에서도 한국은 멈추지 않는 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멈추면 뒤따르는 수만 대의 차량이 전부 멈추는 겁니다. 마이클이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쓴 결론이었죠.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이라는 전제하에 수립된 모든 기존 분석을 폐기해야 한다. 이 나라는 자원을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전 세계 자원의 최종 변환자이자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노드가 되었다.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한국 한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연결된 전 세계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가 태블릿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하네스, 나는 이 나라를 무릎 꿇리러 왔어. 그런데 지금 무릎이 꺾이고 있는 건 나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죠.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여전히 카페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배달 오토바이가 골목을 누비고 있었고 지하철역에서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나라. 이 톱니바퀴는 처음부터 세계를 물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세계가 한국을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란은 한국의 유조선을 납포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팔을 비틀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이 비틀리고 있는 건 이란이었고 등이 밀리고 있는 건 미국이었습니다. 90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마이클에게 준 최후 통첩의 시한이요. 마이클이 서울에 도착한 시점부터 다시 기산된 90분. 한국의 항복을 받아오라는 명령의 시한. 물론 울산과 거제를 다녀오느라 이미 넘긴 지 오래였지만 워싱턴은 아직 공식적으로 시한 만료를 선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현장에서 뭔가를 수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화상 보고를 요구했거든요. 마이클이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 화상회의 장비를 세팅할 때 저는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국제해운기구 중재관이었으니 미국 내부 브리핑에 참석할 자격이 없었죠. 하지만 마이클이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그의 얼굴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는데 동시에 어딘가 외로워 보였어요. 자기가 하려는 말이 대통령의 귀에 어떻게 들릴지 뻔히 알면서도 해야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이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에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이 서 있었죠. 마이클, 한국이 무릎을 꿇었나? 트럼프의 첫 마디였습니다. 인사도 없었어요. 마이클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대통령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제재하는 것은 미국 경제의 심장을 스스로 멈추는 행위입니다. 백악관 집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의 눈이 좁아지는 게 화면 너머로도 보였어요. 뭐라고? 한국은 저희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자원 빈국이 아니라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최종 변환기입니다. 한국의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멈추면 텍사스의 전기차 공장이 멈추고 애리조나의 반도체 팹이 멈추고 미 해군의 함정용 특수 강판 공급이 중단됩니다. 마이클이 태블릿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화면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에서 거제에서 직접 확인한 수치들이었죠. 트럼프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에서 한국산 소재의 비중이 23%입니다. 한미 FTA를 파기하면 이 공급선이 끊깁니다.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미국 방위산업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트럼프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거야? 한국한테 끌려다니란 말이야? 아닙니다.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대통령님, 한국을 압박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적이 되면 잃을 것은 미국 산업 기반의 4분의 1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뭔가를 속삭였지만 트럼프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화면 속 대통령의 표정은 분노와 계산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이 사람의 장점이자 약점은 숫자에 민감하다는 거였습니다. 감정보다 손익이 최종 판단 기준인 사람이니까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 네, 대통령님. 한국 거는 보류한다. 제재 없다. 하지만 이건 내가 물러선 게 아니야. 전략적 재배치다. 알겠나? 화면이 꺼졌습니다. 마이클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열어놓은 문틈으로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가 힘없이 웃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석좌 교수가 자국 대통령에게 다른 나라를 건드리지 말라고 보고하는 상황이 얼마나 이례적인 건지 아시나요? 마이클은 한국을 무릎 꿇리러 왔다가 자기 대통령의 주먹을 멈추는 역할을 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날 저녁 강민호 본부장이 마이클과 저를 한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소박한 한정식집이었어요. 작은 방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죠. 강민호 본부장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의 차갑고 단호한 어조가 아니었어요. 동네 형이 후배에게 말하는 것처럼 편안한 목소리였죠. 하트먼 교수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한국의 국방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클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령, 위성 네트워크, 독자 군사 체계. 그거 아닙니까? 강민호 본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가 소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70년 넘게 위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외환 위기도 겪었고 전염병도 겪었죠. 그때마다 저희가 배운 건 무기를 만드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을 스스로 통제하는 법이었어요. 강민호 본부장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교수님이 서울거리에서 보셨잖아요. 호르무즈가 막혔는데 사재기가 없었던 거. 그게 배짱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재난 문자가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갑니다. 석유 비축량이 며칠치인지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에너지 절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70년간 위기를 겪으면서 몸에 밴 시민의식이죠. 마이클이 소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들지 못한 게 아니라 강민호 본부장의 말에 집중하느라 동작을 잊은 것 같았어요. IT 강국이라서 정보가 빠른 게 아닙니다. 정보가 빨라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IT 강국이 된 겁니다. 순서가 반대예요.
저희의 기술은 전부 생존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의 하이패스, 울산의 정유단지, 거제의 무인 잠수정, 서울거리에 태어난 시민들. 이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부 같은 뿌리에서 자란 가지들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멈추지 않기 위해 이 나라가 70년간 만들어온 생존의 체계. 그 체계가 지금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를 뒤흔든 속보가 터졌습니다. 이란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환경통행료 30억 달러 요구를 전면 철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명 끝에 외교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한 문장이 붙어 있었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대한민국 국적 선박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영구 통행 자유권을 부여한다. 마이클이 그 속보를 읽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요하네스, 이거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영구 통행 자유권이래. 영구. 30억 달러를 내놓으라던 나라가 영구 무료 통행권을 줬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알고 있었죠. 이란이 항복한 건 한국의 군사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이웃 국가들의 압박 때문만도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톱니바퀴가 빠지면 세계 경제가 멈춘다는 걸 이란 스스로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란의 원유도 결국 한국의 정제시설을 거쳐야 가치가 생기니까요. 한국을 적으로 만드는 건 자기 원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코펜하겐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마이클도 같은 시간에 워싱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악수를 했죠. 요하네스, 나는 이번 출장에서 논문 10편 분량을 배웠어. 나도 보고서 한 편을 영영 완성하지 못하게 됐지. 마이클이 짧게 웃었습니다. 한국 유조선 나포시 대응 절차. 그거. 나포가 안 됐으니 쓸 일이 없어졌어. 우리는 각자의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출국장을 지나면서 천장에 안내판을 올려다봤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쓰여 있었죠. 공항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떠올랐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간 그 차들. 이 나라의 모든 것이 그 하나의 철학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 그것이 이 나라의 국방이고 외교이고 경제이고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저, 요하네스 아넬은 18년간 바다 위의 분쟁을 중재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며칠은 제 경력 전체를 다시 쓰게 만들었죠. 세상은 멈추고 통제하고 검문하는 자가 강자라고 믿어왔습니다. 한국은 그 믿음을 부숴버렸습니다. 멈추지 않는 자가 진짜 강자였습니다. 코펜하겐으로 돌아온 지 이틀 뒤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습니다. 이란이 봉쇄를 해제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봉쇄는 그대로였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쾌속정들은 여전히 해협 양쪽에 포진하고 있었고 기뢰밭도 그대로였죠. 세계 각국의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수십 척이 해협 입구에서 발이 묶인 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는 선단이 있었습니다. 코펜하겐 본부 모니터에서 그 장면을 봤을 때 안데르센 부본부장이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도 의자에서 일어섰죠. 태극기였습니다. 한국 국적 유조선 5척, LNG, 운반선 3척, 컨테이너선 4척. 총 12척의 선단이 종대 대형으로 호르무즈 해협 중앙수로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시속 18노트, 정상항해 속도 그대로였죠. 이란 쾌속정들은 양쪽에 늘어서 있었지만 한 척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기뢰밭 구간에서는 한국 선단 전방으로 해룡 무인 잠수정들이 수중에서 안전 항로를 실시간으로 스캔하며 길을 열고 있었죠. 위성 화면으로 내려다본 그 광경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수십 대의 차가 정차해 있는 톨게이트를 하이패스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관통하는 것. 정확히 그 모습이었어요. 멈춰선 3개의 선박들 사이로 한국 선단만이 마치 차단봉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안데르센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일본 해운협회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선단의 안전 항로 데이터를 공유해달라고요. 유럽 쪽은?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선사들이 이미 한국해양수산부에 공식 요청을 넣었습니다. 한국 선단 뒤를 따라가겠다고요. 여러분, 이 장면이 보이시나요? 불과 며칠 전까지 한국의 에너지 체계를 조롱하던 나라들이 한국의 뒤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 붕괴 시나리오를 시간대별로 방송하던 일본이 한국에게 항로를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모래 위에 세운 성이라 비웃던 영국이 그 성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미 해군 제5함대도 움직였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 선단의 후방 20해리 지점에 위치를 잡았는데 이건 호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선단이 열어놓은 안전 항로를 따라가기 위한 포지셔닝이었죠. 세계 최강의 해군이 한국 상선단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마이클에게서 전화가 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간 그가 트럼프에게 최종 보고를 마쳤다고 했죠. 목소리가 한결 가벼웠습니다. 며칠 전 서울에서의 눌린 어깨가 풀린 것 같았어요. 어떻게 됐어? 보고했지. 대통령이 물었어. 한국이 왜 30억을 거부한 건지 이제 이해가 되냐고. 뭐라고 답했는데? 마이클이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대통령님, 그들은 30억이 없어서 거부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한국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본보기로 거부한 겁니다. 30억을 냈다면 한국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거부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 선언한 겁니다. 이 나라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관문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트럼프가 뭐래? 한참 동안 아무 말 안 하더니 한마디 했어. 그런 나라는 적으로 두면 안 된다고.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코펜하겐의 밤이었어요. 항구의 정박한 배들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죠. 그 불빛들 너머로 지구 반대편 호르무즈 해협을 유유히 통과하고 있을 한국 선단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마이클 하트먼은 하버드 석좌 교수직과 백악관 고문직을 동시에 내려놓았습니다. 학계에서는 갑작스러운 은퇴라며 술렁였지만 저는 이유를 알고 있었죠. 그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정리하는 데 남은 시간을 쓰고 싶었던 겁니다. 1년 뒤 그가 회고록을 보내왔습니다. 출판 전에 제가 먼저 읽어봐 달라면서요. 택배를 뜯는 순간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나라. 밤새 읽었습니다. 320페이지. 하버드 경제학자가 자신의 오만과 무지를 해부하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자원의 부재를 세계 최강의 무기로 전환했는지를 분석한 책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마이클이 손글씨로 메모를 남겨놓았습니다. 요하네스에게. 나는 한국을 무릎 꿇리러 갔다가 내 무릎이 꺾여서 돌아왔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패배였어. 그 회고록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논픽션 1위에 올랐고 23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유럽 외교과에서는 필독서가 되었고 일본 방위성은 내부 교육 자료로 채택했죠.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조롱의 대상에서 경외의 대상으로. 저도 보고서를 한 편 썼습니다. 코펜하겐 본부기록 보관소에 제출한 공식 문서였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중재 경과 보고서. 사건 경위와 각국 대응을 건조하게 정리한 보고서였지만 맨 마지막에 제 소견을 한 단락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군사적 충돌 없이 종결되었다. 이는 특정 국가의 군사력이나 외교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국가가 전 세계 산업 공급망에 자신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각인시킨 결과이다.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음으로써 세계를 멈추게 했고 세계는 대한민국을 멈추지 못하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켰다. 이것이 21세기형 안보의 새로운 정의이다. 가끔 생각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달리던 그 검은 세단 안에서 시속 100km로 톨게이트를 관통하던 그 순간을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보여준 그 씩 웃는 얼굴을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하이패스가 단순한 교통기술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가 철학이라는 걸. 멈추지 않는 것, 흐르게 하는 것, 관문의 의미를 소멸시키는 것. 그 철학이 고속도로 위에서도 바다 위에서도 세계 경제의 한복판에서도 어디에서나 똑같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8년간 전 세계의 바다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소말리아 해적부터 수에즈 운하 사고까지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위기를 경험했죠. 그 세월 동안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적이 되면 위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건드리는 순간 건드린 쪽이 스스로 무너지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총을 쏘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이 나라의 존재 자체가 세계를 움직이는 톱니바퀴의 중심축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서울 강남의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는 청년도,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기울이는 아저씨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먹는 학생도 자기 나라가 세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자기 일상을 살고 있을 뿐이죠. 오늘도 멈추지 않고요. 어쩌면 그래서 이 나라가 강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나라.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나라. 그래서 멈추지 않는 나라. 저 요하네스 아넬이 두 눈으로 직접 지켜본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